안녕하십니까. 모의고사를 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6회 전국 동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개사법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1번 문제는 가로넣기 문제인데, 그 재정 목적이라고 하죠. 같은 말로.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할 거냐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에는 이제 우리 개공이랑 소공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여튼 이들의 업무에 관해서 정해가지고 이들의 하는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뭐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고요.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이제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이 되겠죠. 이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업무들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개되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고,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개공만 들어가면 소공이 빠져서 안 되고, 중개업자라는 용어는 이제 지금 쓰는 용어가 아니고, 개공 등이라고 하면 이제 중개보조원이 여기 들어가면 또 안 되고, 중개보조원은 아시다시피 그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는 왜 안 되냐? 이 용어는 없는 용어죠. 법률 용어로 봤을 때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문제 2번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어요. 중개업이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이 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2, 3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첫째 이제 다른 사람의 뭘 받아야 되냐면 의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여기 나오는 대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제 의뢰라는 개념도 지금 여기 없고, 그렇죠? 일부 문항에. 그다음에 이제 보수를 받았다라는 거는 있긴 하지만 업이다라는 표현이 안 나왔죠. 중개업이란 업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니까 1번은 완전히 틀렸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했다. 그러면 이제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그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이러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의뢰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업이라는 표현 안에 이런 의뢰, 보수 뭐 이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얘를 무등록 중개업으로 우리가 처벌을 하려면 이거를 무등록 중개업, 즉 소위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이거를 처벌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3. 일정한 보수 받고 중개 행위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업으로 했다. 이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했다. 여기도 이제 업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컨설팅 업자인데 그 중개를 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컨설팅 업자를 처벌하려면 이거를 무등록 중개업으로 봐야 되고, 여기도 무등록 중개업 자체를 처벌하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봐야 되니까 3번도 틀렸고요.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업이니까 중개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토지만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토지 전문 중개업이니까 당연히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토지 전문 중개업, 뭐 하숙집 전문 중개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5번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 이 저당권 설정의 알선, 여기서 여기까지를 중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이 중개를 업으로 했대. 그럼 이거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대. 완벽하게 의뢰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는 소위 이제 중개업에 해당이 될 텐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뭐 이런 그 행위인데, 거기에 부수하여 이 저당권 설정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말이고요. 전형적인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옳은 거는 4번만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중개대상물로 옳게 묶인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일단 이제 중개대상물 혹은 중개대상 권리 뭐 이런 것들이 되려면 일단은 규정이 있어야 되고 개입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사적 거래가 가능하고 뭐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이제 중개 대상물 혹은 중개 대상 권리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전 채권이라고 하는 권리이긴 하지만 금전 채권은 뭐 그 쉬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받을 돈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규정이 없어서 안 되고 상속받은,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원인행위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지만 상속받은 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 매매는 당연히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죠. 토지, 건축물 뭐 이런 거. 그리고 환매권을 이전할 수 있냐? 환매권 이전할 수 있죠. 그래서 더군다나 등기된 환매권을 이전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이것도 재산권이니까 양도항수할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미채굴 광물은 우리 국가 거고 또 광물이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딱히 없죠. 피담보 채권과 일체로 이전되는 유치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가 채권하고 그 점유랑 이렇게 이제 일체로 넘어가면 유치권도 거래할 수 있어요. 이 유치권 자체가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얘도 우리 중개할 수 있고. 근데 유치권은 조심해야 될 거는 유치권이 성립되는 과정이면 법정담보물권이라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유치권이 이전되는 과정이라면 개입할 여지가 있다. 비읍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경료된 건물에 대한 매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매가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이 건물에 대한 매매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건물 매매 당연히 가능하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보다 좀 싼 가격에 뭐 금매로 이렇게 이제 내놓으면 거래 안 될 건 없죠. 해서 그 건물을 양수받아 가지고 이제 뭐 경매를 취하시키면 되는 거니까. 분묘기지권은 글자 그대로 일신 전속적 권리예요. 얘가 종손에게만 전속적인 권리라서 성립하는 과정이든 아니면 분묘기지권이 이전되는 과정이든 이런 일절 우리가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이렇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자격제도 관련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동시에 시험을 시행할 경우. 그러니까 원칙은 시험을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동시에 시험을 이렇게 시행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우리 35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월 26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근데 그 같은 날 이렇게 동시에 보니까 원칙적인 방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방법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개념을 잡고 계시고 이렇게 동시에 시험을 볼 때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동차로 이제 공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든 2차든 볼 수는 있는데 1차가 일단 불합격하면 2차는 아무리 잘 봐도 그게 효력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1차는 떨어졌는데 2차는 붙었어.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가 뭐 패스가 돼야 2차도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1번은 맞는 얘기고 1차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므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항상 합격자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걸 좀 한번 제가 증명을 한번 해드리면 가령 민법이 그죠? 100점 맞았다. 개론인 20점을 맞았다. 이러면 평균 얼마가 나오냐면 60점 나오죠. 근데 이게 합격, 불합격. 당연히 불합격이죠. 요게 개론이 소위 이제 꽈락이니까. 맞죠? 그래서 항상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맞는 표현이 되냐면 꽈락 없이. 그러니까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이 표현이 꼭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매 과목 40점은 넘어가야 되니까 개론이 40점을 맞았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게 개론 같은 경우가 소위 이제 꽈락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그 불합격자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틀렸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문제 5번.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물었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양벌 규정이 있죠. 우리 이제 법제 50조가 양벌인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라고 했어요. 그럼 양벌이라고 하면,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이제 같이 이렇게 양벌을 받는 건데, 양벌에 의한 벌금형은 액수를 불문하고 이게 500이든 300, 300이든 3000이든 상관없이 이 액수를 불문하고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예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벌이 아니라 법을 그냥 위반해서 양벌 아니라 다른 어떤 법조문을 위반해서 벌금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300만 원 넘으면 이제 결격인데 양벌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개공이 잘못한 게 아니라 고용인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벌금 받은 거라면 얘는 결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이 됩니다. 혼인한 18세인 자, 18세라면 혼인을 할 수는 있어. 동의를 받으면. 근데 얘는 결격이에요. 미성년자니까 결이고.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얘가 이제 결격인데 법인의 임원으로 있으면 그 법인도 결격이에요. 같이 결격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얘를 내보낼 수밖에 없죠. 2월 안에.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 당연히 결격이고 유예기간 끝나고 플러스 2년 다시 지나야 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얘도 결이죠.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다시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해소가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6번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개공이므로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개공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통지만 되면 개공이에요. 그때부터 적법하게는 아니지. 왜냐하면 통지받고 업무를 막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개시 요건, 뭐 예를 들면 보증도 설정해야 돼, 인장도 등록해야 돼, 뭐 해야 되니까 적법하지는 않죠. 광역시장은 시도급입니다. 시도급, 광역시니까 그럼 등록한 자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한다라고 했는데 등록증을 이 광역시장이 교부하지는 않죠. 일반 시장, 뭐 없는 시장, 구청장 없는 시장이면 등록증 교부도 가능하겠죠. 3. 법인인 개공이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우리 주택 분양 대행 가능하죠. 이때 겸업 제한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취소되지 않고요. 이거 소위 말하면 겸업 업무 안에 들어갑니다. 해도 되는 업무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야 되죠. 요거 채색 하나만 잡아볼까요? 우리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왜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냐면 얘는 소속이 이미 한 군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등록을 또 하면 이 등록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개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소공이면서 개공이다. 이거 이중 소속에 걸려버리니까 이거는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인 개공은 A광역시 을구에 그러니까 그 갑구와 을구는 서로 구가 다른 거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시군구가 다르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옳은 정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7번 고용인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고용인의 모든 행위 아니고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볼 거고 고용인에 대한 고용 신고는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라고 했는데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고 그 고용관계 종료 신고라는 거 있잖아요. 종료 신고가 종료일로부터 10일이 되겠고 고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 정지. 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안 하면 업무 정지만 있습니다. 업무 정지에 들어가고 4. 소공을 고용한 경우에는 소공의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라.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 맞고 이때 전자적인 문서로도 가능하고 이때 자격증 4번 일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4번 맞는 거죠.
이 자격증 사본은 안 들어가고요. 이제 조회하는 식으로 얘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 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중개보조원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라. 인장을 등록하지 않죠. 중개보조원은 어차피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인장을 등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8번은 우리 법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위 특수법인인데 얘가 등록을 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이때 보증은 얼마 이상, 2천만 원 이상을 설정하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꼭 신고를 또 해줘야 돼요. 이게 최소한의 업무 개시 요건입니다. 특수법인에게는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역농업협동조합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당연히 안 받아도 되고요. 특수법인의 업무 범위와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는 동일하지 않다. 당연히 동일하지 않죠. 이 하는 일 자체가 다르니까. 예컨대 우리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위농업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금융업을 하지만 여기 법인인 개공은 중개업을 하는 법인이니까 업무 범위가 동일할 수가 없죠. 자, 5번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랬는데 얘는 조합이니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합원 대상. 그리고 농지와 농지에 대한 매매와 뭐 교환 뭐 이런 거를 하나요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농지에 대해서 그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5번이 틀린 거죠. 자, 문제 9번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없는 것. 다세대 주택 19세대, 19세대를 분양해주고 분양대행 가능하죠. 얼마를 받았다는 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받아도 되고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맞고 이후에 얼마 받은 거는 무조건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소위 겸업 업무로 받는 것들은 한도가 없는 거죠. 우리 중개보수가 아닌 거니까 이것도 한도 없이 받아도 되고 원룸 주택을 임대차 알선하면서 이사업체를 소개.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거는 안 되는데 소개는 할 수 있어요. 건당 얼마 받는 거는 상관없다 그랬고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 대리를 해주고 대법원 규칙의 한도 내에서 500만 원을 받았다 해도 되죠. 여기에 우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했다고 했으니까 4번까지 다 좋은데 5번 상가 건물을 직접 건축하여 구분 등기를 한 후에 이를 일반에게 개별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건축업에다가 플러스 매매업에다가 그죠? 이런 거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 우리 겸업 업무 안에 그쵸? 포함되지 않는다. 소위 14조 업무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업이랑 매매업 이거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자, 10번은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을 이제 우리는 상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공은 사무소 명칭을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포함하여 라고 했는데 꼭 본인의 성명을 포함할 필요는 없고요. 뭐 가령 행운, 부동산, 중개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내 이름을 꼭 앞에다 넣어서 뭐 가령 황정선, 행운, 부동산, 중개 이렇게 안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름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요 5자나 8자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번 토지 매매를 알선하는 개공이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 5자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닌 자는 이 명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닌 자가 이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유사 명칭 뭐 이거 사용하는 거니까 동일 명칭이나 1년 1천의 형벌이 있는 범죄 행위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징역형이나 벌금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범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3. 개공이 설치한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다. 5개 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500 아니고 100만 원.
그죠? 표기를 안 했다든가, 뭐, 거짓을 했다든가, 그럼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분사무소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면 맞고, 이게 만약에 주사무소 간판이었다, 그러면, 대표자, 분사무소 간판이었다, 그러면 책임자의 성명을 각 표기해야 되고요.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했음에도 이거 철거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민사집행법 아니고 행정대집행법. 간판을 떼내는 법은 행정대집행법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4번만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11번 공동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는 기존 개공의 승낙서, 업무 정지 중이 아닌 개공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되겠죠.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라 이랬는데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서라는 개념은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A라고 하는 개공이 혼자 쓰고 있는 단독 사무소면 B는 공인중개사인데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개설 등록하고 들어가요. 이게 이제 1번 방법이고 C는 개공인데 여기로 이렇게 뭐 하고 들어가냐면 이전 신고하고 들어가겠죠. 이게 2번의 방법인데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만 공동사무소를 만들어내니까 소위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는 말이죠. 2번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공은 공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공동사무소도 하나의 사무소니까 1사무소를 둔 거잖아요. 3. 공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개공은 공동사무소 대표자만 인장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공동사무소를 구성하고 있는 개공이요. 공동사무소의 대표자만 인장 등록을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그런 거가 아니라 각각 해야지. 각각. 뭐든지 각각. 네. 이건 의무와 책임을 각각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만 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동사무소는 사무실만 같이 쓰는 거니까. 4번. 공동사무소 이전 시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공을 대표하는 개공이 일괄하여. 일괄하는 거 안 되고 뭐든지 각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은 서로 종별이 달라도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5번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별에 대한 제한은 딱히 받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사무소 만들 때. 자, 12번은 언제나 명시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 표시 광고할 때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암기 코드가 있는데 명소연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 기억해 주시고, 명소연 여고생이에요. 얘가 이제 이름표를 교복에다 붙였는데 성명 번호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명소연이가 이름을 명찰 이렇게 붙였고 번호 연상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명소연 성명 번호에서 명은 명칭이에요. 소는 소재지, 연은 연락처, 그리고 성명은 개공의 성명, 그리고 번호가 등록번호. 근데 여기 4번의 물건 소재지는 공통적 명시사항은 아니죠. 다만 얘도요, 인터넷 광고할 때는 명시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등록증 재교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동일관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고, 그러니까 동일관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고 우리 이제 이전 신고가 들어가면 원칙은 재교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수정해서, 이제 수정한다는 건 소재지만 수정한다는 거죠. 교부할 수도 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움직이면 동일관청 내에서 이전하게 되면, 그래서 재교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1번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재교부 사유에 들어가죠. 뭐 기재상 변경이라든가 분실, 훼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종별 변경이라고 하죠. 종별 변경은 부칙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종별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기재사항 변경으로 보고 재교부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자, 14번 주택매매 시 주택매매 시 작성하는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주택매매면 확인설명서가 이제 1번 서식이 되는 거잖아요. 건폐율 용적률 요거는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세부 아니고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계법에 따라 기재한다도 틀렸고 이 시, 군, 조례에 의해서 따라서 기재합니다.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 거 맞고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고 환경조건 역시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고 조세도 우리 세부 기본이죠. 조세는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득에 따른 조세는 개공이 확인한 사항이라는 건 이제 기본 확인사항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환경조건은 세부 맞고 조세는 기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15번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책임을 인정하는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원칙은 이 고의과실로 인해서 책임을 지는 거를 이제 과실책임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과실책임이 원칙이기는 해요. 원칙이기는. 근데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뭐가 있냐면 그 사무소를 빌려줬다든가 이러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만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개공과 고용에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개공의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해서 고용인 또한 책임을 진다, 부담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공과 고용인이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연대가 쌍방적 연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잘못하면 얘가 책임지고 얘가 잘못하면 얘가 책임지고 이런 쌍방적 연대가 아니라 고용인의 고의과실에 대해서 개공만 책임지는 일방적 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공의 과실로 우리 고용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얘는 2번이 오른편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오른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16번 업무정지 처분이 처해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업무정지 처분은 절취 사유이거나 과태료 사유일 때 업무정지 불가. 일단 요거를 좀 알고 계십시오.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절취일 때는 등록을 꼭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때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업무정지보다 급이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로 이렇게 처벌을 해야지 업무정지 세게 처벌하는 건 불법이고 그래서 안 되고 둘 이상의 등록을 했다. 둘 이상의 등록을 했다. 요게 이제 절취 사유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 절취일 때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기준 미달 상취. 상취면 업무정지도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설치했다. 얘도 상취, 업무정지 가능하고 확인설명서 보존하지 않았다. 이런 종이 쪼가리 나오면 다 업무정지. 원래 업무정지. 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여기도 서 나왔죠. 서. 이렇게 종이 쪼가리 나오면 업무정지. 원래가. 그래서 1번만 절취 사유이고 1번은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다. 자, 17번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공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이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거는 절취도 있고 상취도 있어요. 근데 상대적 취소는 꼭 취소를 한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1번이 맞고 정답이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영위하면 얘가 이제 3년 3천의 형벌의 대상은 되지만
자격추수 사유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 자격추수 사유는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되면 자격을 취소받을 수 있냐면 이 3년 3천 중에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가 되기는 하는데 이 무등록 중개업 자체가 자격추수 사유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형벌을 중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이건 취소 사유지만 무등록 중개업 자체가 자격을 취소하지는 않아요. 자격정지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소공은 자격정지는 최대 6월까지니까 6월이 경과했다 이러면 결격 해소. 최대가 6월이고 결격에서 벗어난 거죠. 네, 결격에서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계공의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죠. 잠깐만. 자격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소공은 소공이라는 신분을 줬네요. 소공.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격정지를 받고 6월이 지나면 결격에는 해소는 됐는데 얘가 그 소속이 있다면 이중소속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요거가 소공이 아니고 그 퇴직을 했다, 퇴사를 했다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이제 소공 신분으로 다른 계공의 임원이 될 수는 없죠. 자, 4번 업무정지 39조인데 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다. 1년 아니고 3년이죠. 3년. 5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자격증을 반납해라 이랬는데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게 맞겠죠. 자, 18번은 가로넣기가 나왔는데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틀린 건. 자, 그럼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기간이 최고 얼마까지? 우리 0.7까지. 그리고 퍼센트니까 여기 우리 퍼센트 안 쓰려면 1000분의 7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0.6%. 그리고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면서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는 주거용이다. 그러면 0.5. 임대차다. 0.4. 그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무조건 0.9.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요 18번 문제는 0.8이라는 요율 체계는 없죠. 여기 보면 아무래도 7, 6, 5, 4, 9. 그래서 0.8은 없으니까 5번이 틀린 거죠. 자, 19번 33조 제1항 계공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형벌 규정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했어요. 금지행위는 둘 중에 하나예요. 3년 3천이거나 아니면 1년 1천이거나 매매업 1년 1천 매매업이니까 이게 중개대상물 매매업이면 1년 1천 증서 매매업이면 3년 3천. 자, 이번엔 증서 나왔는데 증서는 3년 3천. 중개대상물 매매업이면 1년 1천. 증서 매매업이면 3년 3천. 둘 중에 하나 답이겠네. 3번의 사례증여 그 밖에 이거 금품초과수수는 1년 1천. 답은 2번이겠네요. 나머지는 다 1년 1천에 들어가고요. 자, 20번 문제.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계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만 틀렸고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국장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권장하고 있지는 않죠. 권장할 수는 있는데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얘는 맞고 하고 있다는 건 X. 계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표준서식이 없어요. 권장할 수 있고 실제 권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거래계약서의 서명 또는 날인 아니고 민날인해야 되고 서명하거나 아니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5번 거래계약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꼭 몇 년을 보존해 줘야 되냐면 5년을 보존해 줘야 되고 다만 이제 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는 거는 그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 따로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21번 문제부터 볼게요. 사유와 그 시기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요. 폐업 신고는 폐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해라는 얘기죠. 1번은 맞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종료하고 10일 이내에,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는 거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소공의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 게 맞고,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 처분 후, 그러니까 등록을 먼저 하고 역시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분사무소 업무보증 설정은 미리 해야죠. 미리 설치 신고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22.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얘는 이제 협회 내부에 필수 두어야 하는 기구죠. 감독기구니까 틀린 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심의와 감독의 성격으로 필수위원회다. 필수 맞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거고요.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할 거예요. 19명 이내로 한다. 위원은 성별을 좀 고려하여 구성하다. 남녀의 어떤 성을 좀 맞춰서 좀 해줘라. 그 다음에 협회장과 임원이 우리 위원이 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내부 인사들이 들어갈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3분의 1 미만, 그러니까 내부 인사들은 3분의 1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번을 연임할 수 있고, 이 감독기구이기 때문에, 감독기구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 뭐 10년, 20년 계속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고인물이 생기고, 그러면 좀 썩기도 하고 이런 부정부패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요.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가 남긴 그 기간으로만 한다. 5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둘 거고, 위원은 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장이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호선하는 방식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다 호선 방식. 호선은 상호 선출, 자기들끼리 선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죠. 자, 23, 과태료 처분 관청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물었어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협회는 국장이 하는 거고, 확인 설명 의무 위반한 개공이면 등록 관청이 하는 거고, 나머지 다 국장이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4, 포상금 관련한 사례형 문제인데, 가불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요거 우리 이렇게 칸을 하나 만들어서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암산으로는 절대 못 푸는 그런 문제니까 꼭 적어가면서 해주세요. 자, 이제 기억번에 보니까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부정등록. 요 포상금 일단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A를 고발을 했는데 기소유예는 일단 받을 수 있죠. 50만 원 적어보고. 그 다음에 니은 거래금액 등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B. 이 거짓 신고한 것도 부신법의 포상금 지급 사유예요. B를 의리 신고를 했는데 과태료 6천만 원을 부과했다. 6천만 원이면 이거의 20%를 포상금으로 줄 건데, 20%면 1,200만 원 아니에요? 1,200만 원인데 이게 한도가 또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한도 조정을 해가지고 1,000만 원. 여기다 이제 한번 적어보면 B는 맞죠? 을이 이제 B를 신고한 거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D급번은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허가받지 않고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계약한 개공 시, 허가 안 받은 사람도 신고하면 그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건데,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으나 판사로부터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얼마를 줘야 되냐면 50만 원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공동으로 이렇게 신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그러면 여기는 그 C건 25만.
25만 이렇게 넣어줘야지. 왜냐면 공동으로 신고 들어갔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는 50만 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을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5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D와 E를 각각 2명이나 신고를 했어요. 네, 2명이나 신고를 했는데 허가관청은 D와 E에 대해서 각각 이행강제금 2천만 원, 이행강제금 2천만 원은 뭐 중요하진 않고 어차피 이거는 정액으로 그냥 50만 원 나갈 거니까 D와 E에 대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토탈 75만 원, 갑은 그 다음에 을은 1125만 원, 뭐 이렇게 이제 나가겠죠? 1125만 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은 실무교육 관련한 문제인데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육이니까 당연히 학교는 위탁받을 수 있고 협회 가능하고요. 공기업, 공공기관, 우리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다 좋은데 법원행정처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개업 관련한 실무교육의 위탁은 요 1, 2, 3, 4까지만 가능하고 법원행정처는 이제 대리업 실무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장이죠. 자, 26번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 규정을 승인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주어가 거래정보 사업자면 여기를 3개월로 받아야 됩니다. 국장이면 30일. 그래서 이제 승인을 잠깐만요. 이게 3개월이니까 맞아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3개월 안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신청일로부터 1년 안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재량적 취소만 있거든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 신고를 국장에게, 통신사업자 신고는 국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보통신부 있죠? 네, 그쪽에다가 정통부 쪽에다가 하는 게 맞고 통신이니까. 4번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는 물론이고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요 4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유추해서 알 수 있냐면 그 규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개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거래정보 사업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죠. 5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하나여 다르게 차별적 이 다르게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를 500만 원으로 받으면 안 되고 1년 1천으로 받아야 됩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이제 승인받은 운영 규정대로 거래정보를 운영하지 않았을 때 이제 500 과태료가 되는 거죠. 자, 27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개공이 별지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일단은 사용의 의무가 없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가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못하고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원칙적으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해야 되는 거에 들어가죠. 뭐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 예컨대 이제 뭐가 있냐면 인적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이제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거고. 3번 소공이 의뢰를 접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상의 중개계약서에는 개공과 소공이 함께 하지 않아요. 이거는 중개계약서니까 특히 이제 그 중개계약서에 그 개공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소공은 들어가지 않는다. 서명 또는 날인은 맞는데 개공하고 소공이 같이 할 필요는 없고 이걸 같이 해야 하는 계약서가 있기는 하죠. 그게 이제 중개계약서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중개계약서가 아니고 거래계약서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했으면 개공하고 소공이 함께 하기는 해야죠. 4번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 중개계약은 그러니까 이전하려고 하는 이전 의뢰인과도 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취득하려는 취득 의뢰인하고도 체결할 수 있어요. 뭐를? 중개계약을.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우리 개공이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이전용이 되겠고, 이 의뢰인하고 만약에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취득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전용과 취득용의 궁극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좀 확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고요. 확정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뭐 소재가 어디고 면적은 얼마고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근데 취득용은 확정적으로 기재를 못 하잖아요. 앞으로 취득할 거니까. 그래서 전부 희망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죠. 희망 지역, 희망 금액, 희망 조건 뭐 이런 거, 희망 가격 뭐 이런 거.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맞아요. 거래계약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은 원칙 3개월인데 그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없다. 계약할 수 있고, 이걸 만약에 했다면 전속에서는 그 소위 말하면 소요비용을 정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요비용만 정산받을 수 있다. 28번 확인설명서하고 중개대상물, 그 매수신청 확인설명서에 틀린 거를 찾아라 이랬는데, 확인설명서, 중개 쪽 확인설명서는 소공이 작성할 수 있으나, 소공이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대리 쪽 확인설명서는 개공만 작성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대리 업무는 일절 소공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공은 중개 업무 쪽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소공인데 대리업을 너무나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소공 관두고 개공이 돼서 하는 건 되겠죠. 보존기간은 서로 다르다. 예, 달라요. 여기 3년, 여기 5년 서로 다르고, 확인설명서는 중개 쪽,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교부하는 거 맞고, 대리 쪽 확인설명서는 대리 입찰 후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리 입찰 후에 최고가 매수 신고는 결정되어지면 이미 이제 모든 건 다 끝난 상태잖아요. 이제 이거 버스 떠난 상태인데, 이때 확인설명서를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입찰 전에 확인설명서를 줘야 되겠죠. 입찰 전. 그래서 이거 입찰 전에 이거 받고 말하자면 그 꼼꼼히 읽어봐서 이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돼야 되는 물건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이게 입찰하고 나서 이미 다 재고가가 결정지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뭐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교부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중개대상물 쪽은 쌍방교부,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근데 대리 쪽은 경매 쪽이니까 이 경매는 매도가 없는 거지. 그죠? 예,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니까 매수할 쪽,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할 쪽만 있는 거예요. 확인설명서는 우리 중개보수가 기재됩니다. 중개 쪽. 근데 매수신청 대리 쪽은 중개보수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여기는 영수증 제도가 있어요. 영수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대리 쪽은 영수증을 줘야 돼. 근데 중개 쪽은 확인설명서에다가 우리 그 중개보수를 적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 29는 각종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에 대해서 옳은 거를 찾아라 이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이거는 안 했다 무신고는 여기가 500으로 가면 되겠죠. 500.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 안 했다 100.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다 또는 뭐 거짓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거 500. 요구 조장 방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4번은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러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요거 맞는 거죠? 거짓 신고한 100분의 10. 예. 그 다음에 5번은 대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했다. 이제 소위 그 뭐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들어갔다. 이거를 허위 신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허위 신고 들어가면 여기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취득세 3배라는 과태료는 없어요. 30번 변경신고 틀린 거. 변경신고 틀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그렇잖아요. 1번에 신고 내용이 변경이 되면 등기하기 전에, 등기해버리면 그 나중에 등기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등기하기 전에 변경 신고서의 개공이든 뭐 우리 이제 당사자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경 신고는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가 맞고, 면적의 변경 없이 물건 거래 가격을 변경할 것 같으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고, 공동 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 이게 이제 매수인의 변경이 제외만 가능하고요. 한 명을 추가하거나 일부가 삭제되거나 이거는 변경 못하고 불가하고, 매수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을 제외시키는 거, 제외하는 거, 이것만 변경의 개념으로 봐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추가하거나 교체한다는 건 빠지고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 거래 지분 비율과 면적, 요거 두 개는 여기 거래 지분 비율, 그러니까 거래 지분도 마찬가지인데 거래 지분이나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면적, 이거는 정정도 되고 변경도 두 개 다 됩니다. 다 좋고. 5번, 다수의 물건을 거래할 때 일부 물건의 변경도 변경 신고의 대상이 되면 이때 추가나 교체, 아까 여기 추가나 교체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31번. 소위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랬어요. 허가 배제, 잠탈, 이러면 확정적 무효. 제가 확이라고만 쓸게요. 허가 신청 협력 절차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했다. 원래 토지거래 허가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예외 없는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처럼 어느 한쪽이 안 한다고 하면 일방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무조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혹은 쌍방이 이거 안 하기로 명백히 해버리다면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약정한 허가 신청 기간이 경과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다음 주 뭡니까? 목요일 날 뭐 하자. 우리 만나서 허가 신청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못 만난 거예요. 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내일 만나자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적 무효는 아니고, 불허가 처분이 됐다. 아예 불허가 처분이 됐으면 확정적 무효고, 허가 신청 처리 기간 안에 허가 간청으로도 어떠한 통지도 없다. 이거는 오히려 허가를 받은 거죠. 허가 등. 이거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확정적 무효는 아니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얘기는 원래 계약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그 잠탈하는 계약이랑 똑같은 거죠. 확정적 무효.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제3자가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허가 대상 토지가 있는데 이게 경매 쪽에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경매 쪽에서 진행이 됐는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리면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취득을 못하니까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우리 그 조합이 되는 거냐면, 기역, 니은, 그죠? 기역, 니은, 그리고 니을번, 비읍번, 시옷번. 2번이 답이 되겠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2번 확인 설명서 서식 연결이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공장 나오면 여기는 2번으로 가야 돼요. 공장은 2번이에요. 공장 재단이 4번이고, 주거용 200, 상업용 200으로 면적이 동일하대. 그러면 이거 면적이 똑같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야 돼. 전체를 주택. 그 다음에 비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인데 주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2번으로 가야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만 1번으로 가고요.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공장재단의 저당권 설정은 4번 서식으로 갑니다. 재단이니까. 농지층이 필요한 농지, 그러면 3번 서식, 토지용.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33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매 나오면 여기를 30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인데 그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사원 또는 임원이 2분의 1 이상이면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교환 계약을 체결했대. 그러니까 외국인이 교환 계약이에요. 그럼 교환 계약이면 60일 맞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30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옳은 거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지상권. 이 지상권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그 부동산에 대한 뭐 허가는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고, 또 신고도 소유권만 신고하니까 지상권은 뭐 신고든 허가든 일절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지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구역, 예전에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했던 건데, 여기 안에 토지는 허가 구역이에요. 이게 외국인 허가 구역이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래서 당사자 간의 계약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6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 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계약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보존 대상의 전통사찰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얘는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이제 군문 천생야라고 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여기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그리고 생태와 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것만 들어가는 거지, 이 전통사찰 보존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 대지라고 해서 허가를 딱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3번은 2번만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자, 34번 조사 확인 틀린 거. 내진 설계, 내진 능력, 이거는 1번과 2번, 그러니까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되는 거 일단 맞고, 대장을 이용하여 조사 확인한다. 맞아요.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1번은 잘 연결했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 제외한 주택에만 기재되는 것도 맞고, 이건 세부도 맞아요. 왜냐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있다 없다만 알려주면 안 되고 작동 상태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2번도 잘 설명했고, 장사법 전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요 전에다가 별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면 시효 취득이 됩니다. 이때 시효 취득한 날로부터라고 했는데, 시효 취득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소유자가 뭐 한 날로부터, 청구한 날로부터 라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개공은 측량까지 할 의무는 없고, 그래서 면적은 대장, 경계는 도면. 네. 처분금지 가처분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원인된 결과에 따라, 이 원인된 결과라는 것은 가처분권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얘가 이제 소위 도난소송이라는 거를 제기를 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승소를 하면, 누가? 가처분권자가 승소를 하면 그 가처분 이후의 등기가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성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죠. 물론 이제 가처분권자가 패소할 수는 있긴 하지만 도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승소냐 패소냐 뭐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가처분권자가 이기면, 승소하면 그 뒤에 있는 권리들은 소멸되어집니다. 35. 분묘기지권 틀린 건,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면 즉시 만들어지고, 장래의 묘 가면은 분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종손에게만 전속적인 제도이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기지 자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주위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미치는 것이고, 평장 이거는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죠? 네. 자, 36번 농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틀린 거를 찾아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목이 전담 과수원이거나 아니면 3년 이상 그 단연생 식물 재배주로 이용 중에 있으면 농지로 보죠. 4번을 한번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요한다 이랬는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 그 허가 받으면 농지증은 의제가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37번 주임법상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에 하나요. 주택은 한 번밖에 안 돼요. 행사할 수 있는데 갱신되는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1번은 맞죠? 2번.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그 기간인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그래서 우리 그 주택이 좀 개정됐죠. 6개월에서 2개월로. 상가는 6개월에서 1개월이고. 3번.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요구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기를 연체하든 3기를 연체하든 요구는 할 수 있고,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거절할 수 있다. 요구는 왜 못하겠어요? 요구할 수 있다. 예컨대 한 5기 차임을 연체했다 하더라도, 그냥 전화해서, 아니면 만나 뵙고, 죄송한데, 제가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좀, 저 살려주시면,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 동안에는 연체 안 하고 잘 낼게요. 이러면, 어떤 임대인에 따라서 그래라.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는 있지만, 거절 당할 수는 있다. 자, 4번, 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 그러니까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고, 증액은 5%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물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고요. 또 낮춘다는 얘기겠죠. 5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기간에도 해지할 수 있고 법정 갱신 기간 동안에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해지가 가능하고, 그러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8, 상가임대차가 나왔고요. 보증금 6억에 월차임 400이면 소위 환산보증금이 10억이 되겠죠. 10억이면 9억 초과. 그리고 이제 서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임법에 전면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9억 초과하니까 일부 규정만 적용. 그럼 이 일부 규정이 뭐냐? 요걸 아셔야지. 그래서 대, 개, 권, 3, 표준. 이렇게 5개의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대개, 권삼, 표준. 요거 한번 머릿속에 저랑 같이 한번 암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바로 들으면서 외우시면 돼요. 기억에 남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는 대항력이에요. 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고요. 권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제도. 숫자 3은 3기 이상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규정. 표준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규정을 말합니다. 요거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해놓고 이제 옳은 거를 찾아라 이랬는데, 최단 기간은 1년이므로 2년으로 약정하면 1년이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단 기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럼 2년으로 약정했으면 그냥 2년이고,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고, 그렇지. 여기 최단 기간이 없는 거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면제권 안 생깁니다. 우선 면제권이 여기 없기 때문에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3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임대인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행사하는 거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요 기간은 맞는데. 4번,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속 사용할 수는 있으나, 계속 사용은 할 수는 있겠지. 차임을 지불해야 된다. 이건 판례인데, 끝났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근데 사용할 수는 있는데, 뭐는 또 지급을 해야 되냐면, 차임은 지급해야죠. 차임 없이 이제, 그 임차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5번, 일정한 보증금을 초과함으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여기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가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만 예, 우리 해당이 되겠네요. 요거는 판례라서 그런 거예요. 판례. 예, 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라고 물었고,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라고 했는데, 매수 신고가가 아니고 최저 매각가겠죠? 이게? 최저 매각가. 네,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로 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2번이 정확하게 맞고,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등기를 격려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격려한 때에 취득하는 게 아니고 요때 취득하죠.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기한을 정해줍니다. 기일과 기한은 좀 다른 거고 의미가 전혀 다르죠. 기일은 그날 내는 거, 기한은 그날까지 내는 거라서 얘는 선납을 인정하는 방식이죠. 5번 재매각 절차의 전매수인. 그러니까 재매각 절차의 전매수인은 대금을 미납한 친구인데, 이 대금 미납자는 재매각 절차에 매수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돈 안 낸 친구니까 법원에서는 좀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왜 괘씸하게 생각을 하냐면 절차를 방해했다고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납부한 10% 보증금은 몰수할 거예요. 자, 40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랬는데, 일단 매수 신청 대리니까 이런 건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입찰표를 작성하고 또 그걸 내고 보증을 내고, 이걸 못하면 가장 기본을 못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이제 입찰했는데 떨어지면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찾아와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항고는 못해요. 네, 항고는 준소송행위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전제하는 게 항고예요. 따라서 이거는 변호사의 업무이고, 우선매수신고 대리 가능하고, 우선매수신고는 이제 공의자 우선매수신고, 임차인에 의한 우선매수신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매수신고가 들어오면 종전의 최고가였던 애는 자동으로 차순위로 지위가 떨어지는데, 이 지위가 떨어진 거를 뭐 할 수 있냐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돈 받고 해줄 수 있고요. 비읍번은 인도명령, 명도소송, 이 소송대리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업무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전국 모의고사를 풀이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한두 번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시험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그동안 해오셨던 것만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범위를 넓히지 말고 지금 해오셨던 공부를 마무리만 잘 하셔도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에는 체력 관리 그리고 마무리 정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모의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